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영화평론가 라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유튜브에서 늘 뵙다가 네. 바로 옆에서 뵈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이너님께서 나오신 걸 보니까 분명히 영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개별 영화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 좀 영화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영화제 중에 가장 큰 영화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큰 영화제. 큰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그렇죠. 부산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그렇습니다. 뭐 전주국제영화제. 거의 뭐 우리나라 제일 큰 영화제들인데 이번에 10월 한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좀 국제적인 영화제들에 대한 이야기 이걸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라이너님이 준비한 주제를 한 줄로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정해온 소소문 주제. 제 주제는요. 영화제 재평점은요? 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개인 채널에서 항상 평점을 마지막에 제 시그니처 멘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제 평점은요? 하면서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사실은 저도 한동안 갔었고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딱 가서 이 감독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 따로 있고 또 그렇죠.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들이 따로 있고 그렇죠. 예, 역사가 된 만큼 뭐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떤가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 가면은 좀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들 좀 내려놓고 풀어지고 이런 게 좀 있는데 또 이번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좀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개막작이 좀 눈길을 끌어요. 네. 개막작이 전란이라는 영화거든요. 전란. 네, 강동원 씨, 박정민 씨 주연의 네네. 그 영화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영화가 이제 OTT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OTT로 공개되는 10월 초에 공개되는 영화예요. 네네. 사실 이 OTT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화관의 종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2017년에 뭐 옥자라는 영화가 나올 때만 해도 그게 OTT로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대형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제 그 OTT 영화들은 아카데미에 올 자격이 없다. 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미상 받으라는 거죠. TV 영화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을 정도로 OTT가 기존의 전통적인 영화관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2021년에 서울 영화관이 문을 닫았고. 맞아요. 그리고 9월 30일에 이제 대한극장이 이제 폐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충무로로 대표되는 그 영화 시장, 한국의 영화계를 상징했던 영화관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미래를 봤다. OTT 영화를 개막작으로 함으로써 이 OTT 영화와 영화관 영화 이것을 구분짓지 않고 함께 가는 미래를 선택했다. 이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제일 먼저 보이는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대한극장 말씀하셔서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영화가 백투더퓨처라는 거였는데 무려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때는 서울 치칼시에서
네, 좋습니다. 네. 이번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63개국에서 224편의 영화가 상영되고요. 63편의 유럽 영화 함께 초대됐습니다. 항상 그게 궁금하긴 했는데 도대체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산까지 오게 되었나 그 선정하는 과정들이 항상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대부분의 국제영화제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감독들의 영화들은 다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바라보고 있고요. 이 영화는 초청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먼저 초청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은 직접 그 영화제에 출품을 합니다. 그 영화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에 맞춰서 영화를 보내요. 이 영화 놓치면 아깝다. 이거 영화제에서 틀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틀어주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데도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DI라고 해서 색보정, 이 색품질 같은 것도 굉장히 깐깐하게 본다고요. 거기까지 봅니다. 그럼 철저한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어떤 비율이죠? 그 영화제 초청으로 왔던 영화들하고 그 제작사들이 아니면 감독이 신청을 해가지고 나 좀 초대해달라 하는 그 영화들의 비율이 뭐 7대3, 8대2 어떻게 되나요, 혹시? 비율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네. 근데 초청하는 영화들보다는 신청하는 영화들이 더 많을 거예요. 수백 개의 영화제가 있잖아요. 그럼 영화를 만들면 그걸 다 보내요. 저도 이번에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곧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나오면은 저도 다 보낼 거예요. 보낼 수 있는데 출품해서. 저도 영화제 작품을 넣은 적이 있어요. 29초 영화제. 29초 영화제. 네. 외계인들이 어디에 갈까 하다가 서울에 오는 거를 담겨주는 29초 영화제였는데 알파고 기자님이 상단 줄 알았지만 상을 못 타셨구나. 네, 감독이었죠. 감독이죠. 진짜 몸이 몇 개인 거야. 저도 이제 1분 1초 영화제라고 네.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회 했었습니다. 그 알았으면 거기에다가 29초 아는 사람한테 넘기기 뭐 이런 거요? 아니 그 지금 얼핏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졌는데 29초 영화제도 있고 1분 1초도 있고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영화제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짧은 것들? 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만 찍는 그런 스마트폰 영화제도 있고요. 네. 뭐 온갖 종류의 영화제들이 다 있어요. 장르별 영화제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식별 영화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성 영화제, 서울 여성 독립 영화제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화제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는 보니까 뭐 폐막작이 그 카트린 드네브 나오는 거 맞나요? 네네. 근데 프랑스 배우인데 싱가포르 감독인가가 그 감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개막작, 폐막작은 좀 어떤 기준으로 좀 정하는 거예요? 개막작, 폐막작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저는 개막작, 폐막작은 메시지로 정한다고 생각해요. 영화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란을 선택한 것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화제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 상업영화를 선정하는 영화제도 있고요. 그리고 작가주의 작품만을 선정하는 영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제 같은 거, 국제영화제 같은 거 하면 좀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알 법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영화제 에피소드. 네네. 이제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관습 같은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관습이요? 네. 칸 영화제에 우리나라 영화가 나갔는데 네. 8분간 기립박수 쏟아져. 이런 기사를 그런 기사 많이 보셨어요. 보죠. 네. 12분간 기립박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화가 초청돼서 갔는데 기립박수를 사람들이 그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쳤단 말인가? 그거는 그냥 다 치는 겁니다. 근데 길어도 너무 길게 친다. 네, 관습이에요. 유럽 공연 문화에서 나온 관습인데 우리가 막 기립박수, 우리는 기립박수의 문화가 없어서 일어서서 막 박수 치는 게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수고했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노고가 많았다. 네. 이게 좀 엉뚱하지만 기본 7, 8분 나오면 어쨌든 10분 이상 나온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영광인 건가요? 뭐 그렇진 약간 않고. 길이에 따라서? 네, 그 시간을 진짜 재더라고요. 얼마나 치는지 시간을 재는데 관객들이 좀 약간 컨디션 좋고 네네. 박수 열심히 치는 열혈 관객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좀 더 길게 치는 거고.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이제 시작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보통 영화제랑
시상식 뭐 이게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영화제 보고 시상식을 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좀 헷갈리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영화제는 페스티벌입니다. 네. 영화를 다 같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상이 있는 거죠. 경쟁 부문에서는 이제 상을 주고 비경쟁 부문은 이제 초청해서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영화제고요. 마켓도 네. 열리고. 네. 근데 이제 그 시상식은 말 그대로 어워즈죠.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화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지금 미국이고. 미국이죠. 근데 왜 유명한 영화제들은 다 유럽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의 역사가 짧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업 영화의 시절이 길고 그 영화제의 역사가 너무 길어요. 유럽이. 그러니까 3대 영화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칸, 베니스, 베를린입니다. 순서대로예요. 권위의 순서대로. 베니스 영화제가 가장 최초의 영화제라고 알려져 있고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20년대 그때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화들이 동원되죠. 그래서 파시즘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 영화제 자체도 파시즘에 도구화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발해서 나온 게 이제 칸 영화제. 네. 칸 영화제가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칸 영화제는 중간에 쉬었던 적이 그래도 좀 적고 네. 거의 없고요. 6.8혁명 때도 했었고 그러면서 베니스가 갖고 있었던 권위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압도적인 영화제가 됐고 베를린은 일단 시작이 가장 늦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3대 영화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3대 영화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3대 영화제 인정 안 해요. 5대 그래요? 영화제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랑 썬댄스 국제영화제 합쳐서 5대 영화제. 썬댄스는 또 어디예요? 썬댄스 영화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예요. 거기서 이제 션 베이커라든지 아주 뛰어난 감독들이 나왔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순서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가 1위고 그다음 칸, 베니스, 베를린 이렇게 4대 영화제. 자국 중심으로. 네, 네, 일본 네. 같은 경우는 칸, 베니스, 베를린에 도쿄 국제영화제를 끼워서 4대 영화제. 튀르키예는 1대 영화제예요. 1대 영화제. 안탈리아 영화제. 굉장한 거죠. 부산 국제 영화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레베루.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건 좀 슬퍼요. 좀 슬픈 얘기인데 세계적인 권위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칸 영화제나 뭐 이런 영화제들에 비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가 더 나가야 될 길이기도 한데 한국 영화의 어떤 시장, 마켓을 생각해 보면 한국 영화의 시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빼고 인도 빼고 그다음에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정도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세계 3대 영화제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으로 그 정도의 위상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영화적으로 역사가 좀 짧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던 영화 감독들이 이제 90년대 이후에서야 등장을 시작했고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갈 길이 멀죠. 네.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그렇진 않죠. 돈이 있어야 돼. 영화관을 갈 돈이 있어야 돼. 튀르키예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그냥 시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튀르키예. 영화 많이 만드는 나라 그럼 예를 들면 뭐 발리우드 그 인도의 영화 네, 인도 그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인구 많은 나라 얘기하셔서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있어서 날리우드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집트도 많이 이제 영화를 많이 생성했고 근데 그 나라들은 좀 이렇게 좀 영화제 이런 거는 그런데도 다 영화제는 다 있습니다. 영화제 다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모든 면에서 유리하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구가 많을수록 영화를 뭐 많이 만든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세계 영화의 대장이라고 하면 미국인데 미국의 인구수는 인도에 비하면 아주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네. 좀 생각하면 근데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거는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나라들은 영화 산업을 유지하기 쉽지 않죠. 조금 예민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은 통제된 사회잖아요. 알죠. 중국 통제돼 같은 나라에서도 영화가 좀 나올 텐데 많이 나오죠. 중국은 영화제나 좀 어떤 영화 산업 근황이 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뭐 영화제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은 세계 영화 시장에서 미국의 바로 다음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 크기가 아니라 영화 산업 자체, 영화의 질이나 이런 것도.
근데 중국 영화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장진호 같은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해서 2019년이었던가요? 그때 세계 랭킹 2위였어요. 왜냐면 중국만으로 엄청난 건데 그게 우리나라 6.25 때 장진호 전투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그 장진호나 뭐 이런 영화가 끝나고 뭐 나와 우리의 조국 같은 막 이런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나와요. 근데 영화 끝나고 나면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그 관객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진짜예요? 진짜 거수경례 딱 하고 있는 모습이 뒤에서 찍은 것들이 사람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어요. 네. 영화라고 하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건 리버럴한 분위기가 없으면 중국처럼 완전 통제 사회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약간 우경화된 사회면 좀 영화가 잘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술 영화를 종종 만들어요. 되게 걱정돼요. 네. 아까 OTT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AI로 영상 같은 거 다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보니까 무슨 AI 영화제?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AI 영화제가 개막을 했는데 서울 AI 국제영화제. 요거를 생각해 보면 AI는 이제 사실 지금 영화계, 예술계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작가들이 파업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AI 기술은 아티스트들한테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각본가도 있고 작가들, 그리고 연출가, 그리고 미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AI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배우들도 이제 얼굴을 요즘 AI 기술은 대단해서 그냥 배우 한 명 놓고서 얼굴 여기 이렇게 찍고서 그거를 돌리면 감쪽같이 마치 그 배우가 정말로 그 연기를 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티스트들에게는 좀 재앙이긴 하죠. 그러면 앞으로 배우들의 연기력이 상관없이 그냥 얼굴만 그냥 떠다가 가져가면은 그렇죠. 다 연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 파업했던 이유들이 사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작권, 아티스트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국제까지 안 가더라도 영화제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를 만들 수 있다면 알파고 감독님? 네. 저는 예전에 너무 특이한 영화제에서 특이한 감독이 특이한 영화로 상을 탔다는 거 기억이 났거든요. 몇 년 전이었는데 러시아 안에 있는 이제 타타리스탄 지역이 있거든. 거기 이제 무슬림 대다수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이슬람 영화제였는데 예수님을 주제로 한국인 비구니 감독님이 진짜요? 따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한국 비군이다. 약간 특이하다. 불교가 이슬람 영화제에 가서 예수님을 주제로 상을 탄 거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정리가 되는데요. 네. 저는 영화제를 제가 바라는 영화제는 극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영화제, 공중 영화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 영화제? 이게 공중에 이렇게 극장 대신에 뭐가 쫙 이제는 기술도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프로젝트 말고 뭔가로 기술도 많고 드론도 많고 하니까 하늘에 이렇게 떠가지고 대충 어딘가에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오픈된 영화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화제를 만들어 보고 싶다? 저는 좀 공포 영화 영화제? 그런 게 실제로 지금 있는지 있죠. 모르겠는데 있어요. 있나요? 네. 장르가 그쪽이신가요? 공포, 조금 스릴러.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영화 조커 같은 거. 저는 그냥 뉴웨이브 영화제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뉴웨이브? 영화계랑 관계가 없는 사람. 기존의 영화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 뭐 유튜버여도 되고. 알파고 씨는 이미 기성 감독이라 안 되고. 기성 감독. 영화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영화계 외부에서 영화들을 만들고 그거를 모으는 이런 어떤 뉴웨이브 영화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 영화계가 내부적으로도 잘 해나가면 좋겠지만 또 외부에서 또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흐름상 국제영화제도 그 모습을 조금씩 변신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영화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영화제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축소된 기능만큼 새로운 기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제가 좀 더 대중에게 좀 다가가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중들 입장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영화제 자체를 정말 재밌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영화제 하는데 구경하러 갈래?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영화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국제 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지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